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기공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택법하고 농지법 두 가지 남았죠? 그래서 오늘 주택법과 농지법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책 750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750페이지 보시면 그 2편에서 알아야 될 핵심 용어 중에서 첫 번째 주택이란 개념 정리는 여기서 하고 넘어갑니다. 주택이 뭐랍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된다? 첫째,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족이 살거나 또는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각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도 말한다? 요건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라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건축만 주택이 아니라 그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택의 건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 주택의 건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때 주택은 뭐뭐를 말한다? 협의에 저 건축물을 짓는 주택 건설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를 조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넓은 의미에 이걸 주택의 건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하면은 단순히 건축물만 들어가는 주택 건설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만드는 거 대지 수성까지도 주택의 건설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 주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고 대지 수성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시행자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 합쳐서 주택 건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옆에 보면 주택 해놓고 이제 주택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가지로 쭉 나눴어요. 그 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있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몇 가지가 있더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네 가지가 있었죠.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빠집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공관은 대통령 공관, 국무총리 공관 이런 공관이죠. 공관은 주거용만 쓰는 게 아니라 업무용도 겸하고 있는 게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간은 빠진다는 것. 또 공동주택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단다다공 말고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빠져버립니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또는 직장인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이지 우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래서 건축법상의 주택과 주택법상의 주택의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기숙사라는 건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럼 무엇일까? 그거는 주택에 준한다는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죠. 그 밑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 개정됐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바뀌었느냐? 종전 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종전에는 주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나누는 게 있었다? 민영주택이 있었고 국민주택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다? 등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개념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개념 정리할 때 적극적으로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란 하고 물으면 남자는 뭘 말한다? 남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특성을 가지면 이게 남자다. 이건 적극적 개념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개념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남자는 여자가 아닌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요새는 꼭 성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운데성 양쪽을 다 갖는 중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진다면 남자가 뭔 말한다? 여자가 아닌 걸 남자란다. 이렇게도 개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민영주택이 뭐냐? 그랬더니 주택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고 종전 겁니다. 종전에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걸 민영주택이란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더냐? 이 등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등 속에 들어가던 걸 전부 다 뭐랬다?
국민주택이라는 개념 속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국민주택에. 그래서 이제는 민영주택이라는 뭘 말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영주택이 됩니다. 등자가 빠져버렸다는 거. 그래서 국민주택의 개념이 종전보다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느냐? 첫째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 무슨 규모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 그럼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뭘 말할까요? 거기 보면 박스 가운데 속에 들었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 전용 면적이 원칙적으로 호당 또는 세대당 원칙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연인 저 시골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가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짓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국민주택 규모로 다 지어야 되는데 근데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슨 자금으로 짓느냐? 공공건설 사업체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공공건설 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이 자들이 뭐 한답니까? 건설하는 주택이라면, 건설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국민주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건설 사업체가 국민주택 규모로만 짓는다면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없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얘들이 건설하면 그거 말고 누구 돈으로 짓느냐? 자,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또는 무슨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나오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이런 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되거나 또는 이건 개량까지 들어갑니다. 건설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개량. 이거는 건설만 들어가고 밑에는 건설되거나 또는 개량하는 이런 주택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들어간답니다. 즉 밑에 걸 조심할 건 누가 짓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건 묻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요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데 규모는 얼마나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됩니다. 요거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요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규모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것. 자, 그때 누가 짓는다? 공공건설 사업체가 건설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공공건설 사업체가 짓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민간건설 사업체가 짓든지 하여튼 짓는다면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의 지원 그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된다면 그때도 전제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어야 돼. 그렇다면 그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게 다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국토교통부장이 야 니들 여기다 주택을 질 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일정 비율 이상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답니다. 즉 국민주택을 많이 짓도록 국민주택 규모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규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이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만 뭘 할 수 있단다? 야 여기다 주택을 질 때는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그렇게 건설하게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더냐? 최대 전체 취구자는 주택수가 있겠죠? 그거의 75% 이하에서 최대가 75%입니다. 이하에서 75로 정할지 7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50으로 할지 그 이하에서는 국장이 적정한 비율을 정해줍니다. 만약 최대가 75인데 75 이하에서 얼마로 정할 수 있느냐? 70으로 정할 수도 있고 60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때 60으로 정해주면 60이라고 정해진 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누가 사업 주체랍니까? 주택조합이나 또는 고용자가 사업 주체라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주택건설을 했다면 그때는 75%가 상한선이 아니고 최대 100%
100%니까 전부란 뜻이죠. 전부를 국민주택 규모로 잡아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100% 이하에서 정해주니까 90%로 정할 수도 있고 80%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때 80이라고 만약 정해준다면 그때는 100% 이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니까 80이라는 비율로 정해준다면 80% 이상이 된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을 조심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75% 이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장이 정해주면 그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되는데 누가하고 누가 짓는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짓는다면 건설한다면 그 자들은 100% 이하에서 100으로 할지 95로 할지 90으로 할지 80으로 할지 국장이 정해주면 그 정해준 비율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더 알아보기에 그 751페이지에 그 더 알아보기 나오죠. 주택의 주거전유 면적 산정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전유 면적을 계산할 때는 외벽의 중심선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외벽의 내부선을 갖고 계산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면 가장 바깥쪽 벽들 있죠.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에 벽의 두께의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선을 뭐란다?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표현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내부선을 따라서 요 주거전유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런 걸 무슨 치수라고 한다? 안목치수라는 말을 씁니다. 안목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치수다 이 뜻이죠. 그거로 계산한다는 거. 뭐만? 공동주택의 주거전유 면적은 안목치수로 계산한다.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민영주택이 뭐냐? 국민주택. 이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 된다는 것. 종전에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에서 등자가 들어갔는데 등자가 빠졌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세대급운형 공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것. 잘라서 보세요. 첫째는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것.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할 것. 국민주택 규모니까 원칙 85 이하로만 자라. 85정도 이하로만 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85 말고 100도 있을까?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리 커야 85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이라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국민주택 규모에서 원칙은 85라고 그랬죠. 그죠? 국민주택. 그런데 언제가 100이라 했죠? 수도권을 제외한. 그럼 수도권은 어떤 뜻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85 이하로만 재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또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 있다? 도시지역이란 지역이 있답니다. 그럼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기도 85 이하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중에 무슨 자 들어가는 지역?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 요 읍자 면자 들어가는 지역 여기서만 100제곱미터 이하로 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결국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것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하고 면지역에서만은 10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는 게 이게 국민주택 규모다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데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되고 도시지역에서만 건설한다 그랬으니까 도시지역에서만 짓는다면 얼마로 짓는다? 85 이하만 되지 100제곱미터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은 몇 가지를 갖춰라?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게 원룸형 주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대별 주거전유 면적을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50제곱미터 이하로만 돼야 된다. 아무리 커봤자 얼마란다?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합니다. 종전에는 여기 무슨 말이 들어있었더냐?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것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유 면적이 종전에는 얼마로 돼 있었다?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14라는 개념은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종전에는 하나의 가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이런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적이 얼마나 된다? 14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하라는 14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14가 뭐다? 하나의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14제곱미터 이상이라 했었죠. 근데 지금은 14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올해부터 빠졌습니다. 왜 14란 말이 이제 삭제됐을까? 자, 우리가 종전에는 하나의 가족하면 남편과 부인과 자녀, 그래서 적어도 3사람 정도를 사는 걸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봤었고, 그렇게 살아려면 최소한 14제곱미터 이상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전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 가까이가 뭐랍니까? 독립된 솔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즉, 한 가정으로다. 이런 한 명이 한 가족을 이룬 게 그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꼭 서너 명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14 이상이라는 그런 한산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4 이상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5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했으니까 얼마로 해도 좋다? 이제는 12제곱미터만 해도 좋고 10제곱미터만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이제 14 이상이라는 한산이 삭제됐기 때문에 10제곱미터로 건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8제곱미터로 건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14 이상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최대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지으면 된다. 이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뭐는 있어야 된다? 각 세대별로 욕실하고 부엌이라는 건 갖춰야 된다는 거.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된다?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이때 하나의 공간이 뭐죠? 원룸형이다. 원룸이란 말이 바로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막아도 괜찮아. 그럼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탁 트여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 이상부터 최대 얼마까지죠? 50제곱미터까지가 최대니까 30 이상 50 이하까지 이 사이에서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으로 해도 좋더라. 이게 원룸형 주택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란 말이 잘못된 거죠. 왜? 30 이상부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니까 이건 투룸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원룸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원투룸 주택이라고 했어야 돼. 원룸형 주택이 아니라 원투룸 주택 이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즉 지하층에는 원룸형 주택의 각 세대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네 가지를 구분해서 꼭 기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택은 쉽게 말하면 연립주택하고 다세택의 특성을 갖춰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나오는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의 조건을 각각 갖춰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들어간단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그렇게 됐잖아. 원룸형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그때는 연립주택, 이거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거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5개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 5개층까지 가능한 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원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연립과 다세대는 원칙적으로 몇 층까지만 가능하다? 주택으로 쓰는 걸 4개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가. 근데 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등은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그때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작년까지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됐었어요. 그래서 5층 아닙니다. 5개층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틀렸었고 올해 5개층이라는 말로 옳게 고쳤습니다. 자, 건축 제한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를 같이 지을 수 없다? 여기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저가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짓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어디에다가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를 같이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동일하게 전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지을 수 없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한 건축물에 함께 건축해도 되는 것들이 박스 속에 들어있죠? 조심합니다. 뭐는 괜찮다?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채만 짓는 거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원룸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원룸형 주택에서. 근데 원룸형 주택을 지었는데 최대가 얼마죠?
주거전용 면적 5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50까지만 짓는 건 큰 주택이야, 작은 거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여기다 200세대를 졌는데 3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다 했으니까 200세대를 졌대. 그런데 그 지은 건축주가 이 주택을 지가 다 소유하겠대. 그럼 200세대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이건 공동주택의 개념이니까 200세대를 갖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자기가 이걸 직접 임대까지 하면서 여기서 생활하겠답니다. 그러면 여기 50제곱미터 되는 주택 하나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걸 지가 관리한다? 주인이 좀 그러기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주인한테는 뭔다? 더 크게 위에다가 더 쳐도 괜찮다는 얘기죠. 저 옥상에다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꾸며서 한 세대 정도 더 짓는 것. 그래서 얼마를 초과하는 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하나 더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단다. 그걸 한마디로 뭐란다? 주인집이라 표현합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과 주인집 하나를 함께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건 된다라는 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한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때 외주택을 함께 지속하는 건 된다? 됩니다. 어디에서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이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또 하나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를 같이 지을 수 없답니까?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하고 뭐 안 된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간다?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주택과 원룸형 주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또는은 개별 요건이고 과는 동시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안 된다?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지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단정 연립과 원룸형 주택 안 돼요. 단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 안 돼요. 라는 말이라는 거 말귀를 새겨서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A 또는 이 말을 다 주십시오. A 또는 B와 and C라는 말을 쓰는 걸 이 말귀를 새겨드립니다. A 또는 B와 C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다? A 또는 B라는 건 A나 B나 둘 중에 하나하고 그리고 C하고 이 말입니다. 따라서 A와 C 또는 B와 C 이런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번역한다? 단정 연립과 원룸형 주택 또는 단정 다세대과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 말귀를 그렇게 새겨두도록 합니다. 자, 세대급운형 공주택이라는 게 되죠. 그럼 세대급운형 공주택을 또 어떻게 짓는 거냐?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집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6개 동이 있다고 가정하죠. 한 개 동마다 100세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총 6개 동이 있으니까 600세대가 총 세대수라고 가정하죠. 그럼 전체 600세대 중에 한 개 세대만 끄집어내 봅니다. 요 중에 요 2개 동에서 한 개 세대만 끄집어내 봤죠. 그때는 한 개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요걸 뭐 한다?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더라. 세대를 구분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에 이를 일부를 뭔다?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요걸 각각 나눠서 여기는 주인이 살고 요거는 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쪽 구분되는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건 이것만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분 소유권을 설정한다는 게 안 된다는 뜻이니까 A하고 B는 주인이 살고 이건 세만 줘야 되지 이것만 별도로 매매 계약 체결해서 소유권만 이전하는 건 안 되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쪽은 전체 주인이 소유하되 요거는 세만 줄 수 있다라고 새겨들으면 됩니다. 자, 이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건데 다만 법적으로는 이걸 뭐라 본다?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세대로 법에서 본다는 거. 그래서 두 개 세대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 자,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거기다 갖추어서 뭐까지 갖춰야 됩니까? 그중에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럼 각각 요 안에다 뭐 설치한다? 여기 욕실, 부엌, 그다음에 여기 현관. 욕실, 부엌, 현관. 해서 각각 현관들이 설치됩니다. 욕실과 부엌은 독립된 주거 생활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현관도 각각 설치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는 건 꼭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까? 아니야. 나중에 여기 누가 산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기서 살고 싶대요. 그럴 때는 꼭 현관에서 현관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다 뭐 설치한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 가운데다가 요 경계벽사 있죠? 여기다가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연결문 설치해서 서로 통합하게 하거나 아니면 요 세대를 구분하는 이 경계벽을 무슨 구조로 한다? 경량구조로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그럼 경계벽이라는 건 뭐죠?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벽을 경계벽이라고 하고 그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는 건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뗐다 붙였다 부셨다 새로 만들었다 하는 게 가능한 거. 그게 경량구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주택단지에 있는 공주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랬습니다. 즉 총 600세대라면 600세대의 3분의 1이니까 20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어합니다. 그래서 6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100세대씩이니까 2개 동이면 200세대죠. 바로 그 20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가서 주거저리 면적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단지에는 주거저리 면적 전체 합계액의 얼마? 역시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호수도 세대수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주거저리 면적도 전체 공동주택 주택단지의 세대 그 주거저리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 그런 요건을 갖춘다. 결국은 6개 동 중에서 2개 동까지만 세대 구분형 콘텐츠로 지을 수 있고 나머지 4개 동은 일반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준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로서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는 것.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 그랬으니까 그건 주택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은 아닌데 그 다음 거 주거실로서 이용이 가능한 걸 말한다. 주거실로서 이용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을 쓸 수 있는 것. 이걸 준주택이라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오, 노, 머리자만 외우죠. 기타, 오, 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이렇게 그래서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기다,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가 누구죠? 오노. 오노는 안톤 오노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동성이하고 그것이 쇼트랙 그 게임을 하는데 그 경기를 하는데 앞에 동성이가 앞에 달려가고 있었고 금메달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이놈의 안톤 오노 새끼가 그냥 동성이한테 부딪히는 흉내를 내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써가지고 금메달을 동성이가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헐리우드 액션 쓴 그 뭐 진로 방향인가 뭐라 했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게 결정이 나와가지고 동성이가 금메달을 도둑질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성이가 막 태극기도 집어던지고 열받아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새끼 금메달 따고 목에 금메달 따고 아주 기구만장하고 있던 오노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세계가 다 알았죠. 뭐 했다는 걸 저거 헐리우드 액션 써가지고 우리 동성이 금메달을 뺏어갔다는 싸가지 없다는 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름은 안톤 오노가 뭐가 됐다?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자, 그렇게 네 가지겠다. 기다 오노 순서로 해서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이렇게 순서로 외우셔. 그래서 기다 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라고 해야죠. 자, 이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건 옛날에 뭐라 부르던 거냐? 고시원이라고 전번 말씀드렸었죠.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법률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의 용어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죠? 고시원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인데 요새 고시원은 저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은 진짜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많다? 이렇게 저소득층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복도에 따라서 양쪽으로 문 하나씩 있는 그 좁은 장소에서 사는 이런 것들이
보통 고시원의 형태로 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고시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생활시설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 말을 쓰지 않고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이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보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숙박시설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 다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 면적이 얼마까지?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보고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이종근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된다는 것. 그런데 이 이종근생이나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둘 다 그런 다중생활시설은 둘 다 뭐로 본다?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 둘 다 준택이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주택단지라는 말이 나죠. 주택단지란 뭘 받고 짓는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수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나 그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 주택단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는 두 가지야. 현재 그런 주택이나 각종 그런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도 주택단지가 되고 그렇게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조성되면 그 땅만 조성돼도 주택단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뭐 받고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또는 대수형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런 주택 등이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거나 또는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조성되면 이걸 우리 둘 다 주택단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러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생겼답니까? 이게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가운데 뭐가 생겼답니까? 첫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중요한 거죠. 또 있습니다. 여기 폭이 얼마나 되는 거? 이 도로 폭이야. 도로 폭이 8m 이상 되는 그런 일반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 8m에서 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다음에 앞에다 먼저 쓰자. 20m 폭이 너비가 20m에서는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폭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답니다. 자, 여기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될 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m하고 8m가 자꾸 헷갈려 버려요. 이 숫자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20자는 21 이렇게 하면 되고 8은 8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20일 동안 뭐자? 8도를 유람한다. 그래서 우리 8도를 유람하려면 며칠 걸린다? 20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나중에 20일 동안 수업 안 하면 뭐 한 줄 아시면 됩니까? 8도 유람하러 간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8도 유람하는데 며칠 걸린다? 20일. 그래서 8도를 유람하는데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자.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8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폭이 12m인 이거 보세요. 폭이 15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이 뭐가 됩니까? 별개의 주택단지입니까? 합쳐서 하나의 주택단지입니까? 응용 문제야. 폭이 15m래. 근데 그게 무슨 도로래? 일반 도로로 폭이 15m래. 그럼 뭐가 되죠?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왜? 20m 이상부터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니까 15m밖에 안 되면 그때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근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15m라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폭이 15m짜리다. 그때는 8m 이상이죠? 그때는 뭐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는 것. 그 응용 문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옆 페이지 보니까 공구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의 주택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제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 착공신고도 따로따로 하고 1공구, 2공구, 3공구 각각 착공신고 공사 시작해요 라는 공사계획을 시작하는
착공신고도 109, 209, 309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고 또 공사 끝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뭐 하더냐? 사용검사를 받는데 그때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 뭐라 부른다? 각각을 공구라고 하자. 그래서 공구란 뭐 바꾸진다? 사업계 승인받고선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 뭐라 부르자? 공구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죠. 다만 이 공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한다. 다시 말하면 109, 209, 309가 이렇게 나눠지려면 공구별로 뭐 된다? 경계가 설정되는데 이때 폭이 너비가 얼마 된다? 최소한 너비 6m 이상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럼 이때 공간으로 나눠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예를 들면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라든지 또는 주택단지 안에 뭐 있어? 주차 공간이 있겠죠. 그런 주택단지 안에 주차 공간이라든지 또는 녹지라든지 그런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로 각각 경계를 설정하는데 그때 폭은 너비가 얼마 된다?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적어도 각각 300세대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9, 209, 399로 나눠지려면 각각 최소한 300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하나의 주택단지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하면 몇 세대면 된다?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이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600세대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두 개의 공구로 분할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을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주택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만 된다면 두 개의 공구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될 것. 여기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돼야 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거의 10가지가 쭉 열게 돼 있어. 그 10가지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럼 10가지 사업이 시행돼서 개발 조성되면 다 공공택지입니까? 아닙니다. 조심할 거.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하는데 이 중에 여기다 뭐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공공사업입니다. 전기사업도 공공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공공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중에 여기는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여기는 상가를 조성하겠답니다. 이쪽은 공장을 짓겠답니다. 이쪽은 연립주택을 짓겠답니다. 이쪽은 단독주택을 짓겠답니다. 여기는 녹지로 다 조성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 전체가 공공택지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공사업 중에서 뭐만 공공택지 된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만 그걸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이니까 이거 아파트 짓는 땅 또는 연립주택 짓는 땅 이것만 공공택지라. 요 두 가지 요것만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 요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공공사업이 시행된다고 전부 다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런 공공사업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만 공공택지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다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무나 시행한다고 다 공공택지가 되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 여기서는 공공택지가 되고 민간 시행자가 하는 건 공공택지가 될 수 없고 또 하나가 이 중에 무슨 방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수용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공공택지라는 용어를 쓰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은 공공택지가 없다라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게 몇 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공공택지 6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 있어. 공공택지 6번에 그 말이 나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다음 페이지 부대시설, 본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시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을 부대시설을 합니다. 주택에 딸린 했으니까 주택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걸 부대시설합니다. 대표적인 거 주차장 또는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는 도로 또는 각종 건축 설비들 이런 것들은 다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택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반면에 밑에 복리시설은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편리한 시설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
꼭 있어야 된다. 부대시설. 있으면 좋은 거 복리시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것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건 있으면 좋은 것들은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더 나가서 밑에 이 근린생활시설 중에 이종근생이 그때 밑에 박스 속에 나오죠. 이종근생도 복리시설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복리시설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괄호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났는데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가보면 없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는 못 들어간다. 그것이 안 되는 시설들이죠. 첫째, 총포 판매소.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그 상가에 총포 판매소, 엽총 같은 거 파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건. 두 번째, 장의사. 예, 장의사 거기 차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한번 못 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 안 됩니다. 다중생활. 또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에는 그 상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종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옆에 지나죠. 우리는 기반시설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한다? 그건 국토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대한 기반시설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간시설이라는 건 거기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한마디로 한다. 기간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간선시설이라는 건 뭘까? 자,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은 조심해서 기억해 둡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된답니다. 그럼 이런 주택단지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주택단지까지 들어가는 뭘 만들어야죠?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진입도로는 어디서 만듭니까? 여기는 간선시설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기간시설로부터 주택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를 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가는 들어가는 도로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연결시키는 도로, 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주택단지 밖에 있는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걸 한마디로 무슨 연다? 이걸 기간시설이라고 부르고 이때 주택단지에는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이것도 무슨 시설?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각종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기간시설을 뭔다? 연결시키는 이 시설들을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간선시설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동종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우리 간선시설을 표현합니다. 그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원래 기간시설이잖아. 근데 세 가지만은 기간시설이 하나 간선시설에 포함됩니다. 즉 어떤 거죠? 가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가통지라고 해서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 안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이것도 어디에 기간시설이지만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것, 간선시설에 포함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가통지라고 해오십시오. 자, 곧 아직 시험 문제 안 났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났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됐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났다라고 기억하죠. 자, 여러 번째 사업주체란 말이 나죠. 사업주체란 다른 법에서는 주로 사업시행자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업주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수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런 다음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을 사업주체라 부른다. 그래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등등 이런 자들을 사업주체라 부릅니다. 자,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받았다는 건 분양계약서를 써서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받은 자입니다. 그 자도 입주자로 봅니다. 아니면 나중에 소유권 등기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분양받은 자하고 소유자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분양받았다는 건 분양권만 갖고 있는 거죠. 아직은 주택이 완공이 안 됐잖아.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잔금 내면 그날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양만 받는 자하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까지 끝난 자하고는 이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택을 공급받는 자, 분양받았으면 그걸 뭐라 본다? 입주자로 보자겠답니다. 나중에 당연히 소유권 등기되면 그건 소유자고, 그럼 소유자만 있을까? 아니,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수까지를 우리 입주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도록 하죠. 자,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나죠. 리모델링은 왜 한답니까?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하는 거하고 증축하는 방법 두 가지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때 대수선과 증축인데 그중에 특히 증축은 둘로 나눠집니다. 세대별 증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있습니다. 그럼 세대별 증축은 뭐냐? 자, 주거 전용 면적 25평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5평짜리가 있는데 요때 앞에 있는 베란다를 터가지고 거기를 더 넓혀서 주거 전용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3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25평 아파트를 30평으로 늘렸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세대별 증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대수 증가란 그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옥상에다 다시 건물을 더 져가지고 층수를 더 져가지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거. 1000세대 아파트였는데 세대수를 150세대를 더 늘려서 1150세대라는 거. 요거는 건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첫째, 증축을 하려면 적어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15년 이상이 15년이 경과할 것. 그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조례에서 따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거나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날 것, 경과할 것. 다만 시도절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전해야 된다. 17년 하고 정했으면 17년이 지나야지만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대별 증축을 할 때 주거 전용 면적 얼마까지 가느냐? 원칙은 30%까지입니다. 전유 부분에 30%까지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밖에 안 되는 그런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면 85점부터 미만밖에 안 되는 작은 것들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30%가 40%까지도 주거 전용 면적인 40%까지도 증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30%가 원칙인데 40%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의 30%인 131개 가능합니다. 30%를 더 증가해서 1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80제곱미터짜리면 85 미만이죠. 80짜리라면 주거 전용 면적이 80이라면 그거에 40%. 그러면 48, 32, 32제곱미터를 더해서 80 플러스 32 하면 112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을 그때 전유 부분을 그렇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유 부분만 가능할까? 아니요. 공용 부분도 증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 그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 넓히는 건 알아서 증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가능하죠? 그때 세대수 증가형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대수는 얼마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을까? 현재 있는 기존 세대수가 있죠? 그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축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0세대 아파트 단지라면 1000세대의 15%면 얼마죠? 150세대. 그래서 1000세대 플러스 150세대를 더 세대수를 증축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대수를 증가시키려면 새로 세대를 더 줘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수 있다? 옥상에다가 더 올리는 걸 수직 증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직 증축을 하려면 옥상에 더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뭐를 요구합니까? 그때 올라가는 층수는 최대 3개층 이하까지만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20층짜리 아파트라면 2층에다가 3개층만 돌려서 23층까지만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4층 이하밖에 안 된다면 기존에 있던 그 주택의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그때는 2개층까지만 가능하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14층 이하까지는 2개층만 더 올릴 수 있고 15층 이상부터는 3개층까지 그럴 때는 증축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를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핵심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세대별 증축에서는 필요 없고 세대수가 늘어날 때 그 늘어나는 세대수들에게 어떻게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해 줄 건지 대지 지분을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죠. 여기까지가 총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주택의 건설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